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화려한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국빈 방문이 갖고 있는 성격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네. 이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실무 방문과 달리 굉장히 양국 간의 어떤 관계의 유형 자체를 변경시킬 때 가는 국빈 방문이거든요. 네. 전형적인 게 이제 1972년에 닉슨이 그 미중 수교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택동 주석을 만나는데 닉슨 대통령이 모 주석한테 이제 그 미중 수교에 대한 현안 문제를 이제 아젠다로 놓으니까 네. 그 모 주석이 대응을 할 때 각하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주 수상, 그러니까 주울레 수상한테 맡기고 쪼원라이. 예, 쪼원라이 주 수상한테 맡기고 우리는 철학이나 논의하시죠.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공부를 할 때.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당시에 72년 체제 그 세계 질서가 변하는 순간에 지도자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을 국빈 방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번 국빈 방문이 성과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변화나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전술핵에 집중하는데 그런 성과도 없는 상태로 그냥 뭐 일상적인 뭐 어떤 퍼포먼스가 그냥 별로 속빈 강정처럼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정도 선이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특별한 어떤 성과는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은 정상회담 80분간에 과연 우리 민원상 우리가 수건으로 해결해야 될 얘기가 나오기는 했나? 그 정상회담 이게? 80분의 결과가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 때 미국 기자가 한국 기업한테 동맹한테 큰 부담을 준다고 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동문서답식으로 미국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동문서답이고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음번 선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밖에 생각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미 바이든은 얘기한 거죠. 네. 마이크론사 얘기 하나로 제가 그러니까 네. 대화할 필요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수출을 막으면 너희들도 거기다 수출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국 산업들을 지키는데 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네. 이미 선언한 거잖아요. 예. 근데 왜 미국이 하필이면 우리나라만 별도로 네. 반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혜를 주겠습니까? 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이 요번에 거의 디폴트 선언 수준인데 미국의 지금 그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 네. 이게 계산도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 우리가 돈으로 4경? 4경원, 그러니까 4만 조 원 아주 정도거든요.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미국의 지금 전체 GDP가 우리의 한 10배쯤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를 약 3조 달러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네. 이거는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현재로 미국이 그걸 버티는 이유는 미국은 그 기축통화국으로서 인플레를 수출하기 때문에 버티는데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한 번만 더 하면요. 네. 정말 천하의 미국도 무너집니다. 저 정도 상태가 되면요. 미국이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동맹국한테도 이런 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금 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받는 거죠. 예. 결국 이렇다면 우리가 디펜스를 해내야 되는데 이번 방문에서는 그런 디펜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약한 게 아닌 게 지금부터 몇십 년대, 60년대에 그 파병을 위해서 베트남전 파병을 위해서 존슨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 초청할 때 그 대통령 1호기를 보내요. 그래서 당시 유경수 여사가 그 대통령 그 1호기 속에서 한국으로 직접 전화를 당시도 위성 전화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 신문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한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근데 국민소득 뭐 그 정도 겨우겨우 한 상태에서 예. 미국 대통령 1호기를 보내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한국까지 가서 모셔올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예. 이 상태에서 이걸 전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좀 황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특별한 환대는 뭔가 공짜 점심은 없는 거. 뭐 그렇게 특별한 데가 아닌 게 제가 그 앤드류 공군기지에 내리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당혹했던 게 미 국무부 의전국장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요. 예. 거기서 휴대폰 셀카 찍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예를 들어 국빈 방문에서 영국 국왕이 왔다든지 아니면 프랑스 대통령이 왔다든지 소위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국빈 방문이 됐을 때 네.
그런 옷을 입고 대응을 할까 싶더라고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 국무부 의전국장의 미국도 상당히 그런 문제를 갖다가 예민하게 잘하거든요. 되게 좀 저거를 환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국격이 갑자기 추락해갖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데 말씀하신 기축통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브라질이 이제는 달러로 예를 들면 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진짜 그야말로 쩐의 전쟁,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쩐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어서 야, 지금 우리가 지금 국빈 방문했다라고 한미동맹 70주년 대단히 예를 들면 강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짜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전략적인 검토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지구 정세 전체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한국에 관심이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힘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페트로달러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미국 지금 제가 항상 그러는데 미국을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한테 2차 대전 이후에 죽어나간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달러 갖고 장난치는 놈들. 이거에 가만 안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전 침공 같은 경우도 사실 프랑스하고 독일이 후세인을 뒤에서 부추겨갖고 페트롤을 유로로 결제 화폐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바로 개입해 버리는 거죠. 그건 뭐 안 버리고 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됐는데 요번에 아시겠지만 브라질 대통령도 왜 우리가 꼭 달러를 석유 결제 화폐로 써야 되냐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인데 지금까지 70년 동안 누구도 감히 달러의 패권에 도전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갖고 러시아가 할 수 없으니까 위안화 결제를 들어갔고 사우디도 위안화, 방글라데시도 위안화, 브라질도 위안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상태가 됐는데 시진핑 뒤에서는 나라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거기 정신이 없는 거지. 지금 이거 뭐 한국 이거 지금 정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미국을 대응할 때 미국이 전체 세계 전략을 어떻게 보느냐를 본 다음에 거기서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좀 포지셔닝을 잡아야지 미국이 항상 우리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현재 위기 상황, 이 위기의식들을 조금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려한 결혼식 가가지고 잘 구경했는데 문제는 피로 연장에 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지금 딱 요 상황에 걸려버려가지고 아니 좋아 축가도 좋고 주례사도 좋고 아이고 예식장 화려하고 근데 먹을 게 없는 소문난 잔치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 허전함은 이제 곧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 성과를 일단 엄청나게 과대포장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연도 문제인데 사실 신랑 신부가 한쪽만 좋아해갖고 상대 측에서는 아직 이게 결혼이 제대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축가를 세게 불러야지. 그렇죠. 그리고 꽃 한 5천만 원어치 배치하고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려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더 사랑해서 둘이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결혼 아니야. 지금 약혼 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선임국장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면 말씀하신 워싱턴 선언 내의 핵 공조 문제 이런 거의 그 결과가 그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컨설터티브라는 개념은 상당히 영어에서 그 뉘앙스 자체가 좀 이 구속력이 없는 약간 외곽 자문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그것을 이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마찬가지고 이제 위임 상황에 따라 용례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영미권에서 이거는 소위 그 정치인의 외곽 자문 그룹 정도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고요. 여기 이 그룹의 이제 양쪽 수장이 차관보급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만한 그냥 관료 라인에서 이렇게 실무 협의를 한다는 정도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의미 있는 전술 핵 정책의 공유로 발전됐었다면 제 생각에 뭐 Nuclear Strategy Coordination Committee 이 커미디는 조금 더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뉴클리어 핵 전략 조정 위원회 정도라면 또 이것이 상당히 양측의 뭐 더 고위급으로 형성이 된 그런 그룹이었다면 모르는데 이 이름 자체가 이미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란 특히 그룹이에요. 이런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굉장히 명목상의
그냥 협의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국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경제를 다 주고 핵 공유를 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소위 국민들한테 느낌만 갖게 하는 거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의 어떤 협의체고요. 이 차관복급이냐고 물어봤을 때 좀 어떤 설명이 나왔냐면 모자가 크고 머리만 큰 조직보다는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낫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급에서 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지 지금 이런 어떤 전환점에 있는 중요한 협의체를 차관복급에서 이끌고 나간다는 거는 미국 입장,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미국으로 보면은 그냥 슬슬 없애버리겠다는 그냥 명목상에 몇 번 회의한 다음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미국의 핵정책을 이해하실 때는요, 이 배경에 있는 비확산 체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비확산 체제의 메이저들이 소위 핵 보유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점에서 절대 한국하고 핵 문제를 협의를 안 해요. 누구랑 하냐면 중국하고 하죠. 중국하고의 물밑교섭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전술핵 배치를 원하는 분들이 바라는 꿈대로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들이 전진 배치됩니다. 이거를 미국이 원하느냐? 이 여부를 갖다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모든 것을 한미 관계로 이렇게 좀 올인하면은요, 이 계산이 나오게 되지 않고요. 이게 왜 지금 미국이 안 되냐면요. 미 대선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메이저 산업으로부터 누가 정치 자금을 받느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메이저 자본인 석유 리파이닝 그룹들, 이 부시 그룹에서 최근에 이게 몇십 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게 ICT로 바뀌었어요. ICT, 실리콘밸리 쪽으로. 예, 그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이 원하는 방식대로 미국의 국방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술핵이 더 이상 미국의 국방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안 되는 이유가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나왔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재선을 위해서 바이든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실탄인데 그 상태에서 한국은 이미 지나간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계속 공조를 요청을 하니 이 사람들도 당장 반도체법도 그렇고 경제는 좀 뜯어 먹어야 되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무슨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황당한 거 하나 명목상에 허울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속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핵 비확산 체제 속에서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에서 어느 쪽의 정치 자금을 지금 워싱턴에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무지무지 경쟁을 들어갑니다. 뭔가 패키지를 그들한테 내줘야 돼요. 미국의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다가 뭔가를 내줘야 되는 상태인데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은 생각을 안 한 상태로 그냥 가갖고 핵 달라고 하면은 미국이 이걸 주겠습니까?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인류가 유일하게 핵을 사용했던 순간 1945년 8월 달에 그 순간에는 미국만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개 국가가 핵을 갖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게 비확산 체제로 갔거든요. 이 핵은 전략적으로 억제 수단입니다. 소위 너희가 쓰지 못하게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핵인데 이거를 마치 지금 같은 상황이 히로시마처럼 그냥 버튼 누르면 가서 그냥 북한을 절멸시킬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좀 오류를 범하고 실적으로는 비핵화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길은 2005년 9.19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 당시에 북한도 상당히 진정성 있고 진전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그걸 깬 건 미국입니다. 벤코 아시아, 델타 아시아. 그 과정들을 이렇게 제가 훑어보면요. 이건 하나의 가설인데 학자로서 과연 미국이 핵 없는 북한을 원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중동 정책에서 미국이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후세인을 죽인 거거든요. 제1차 중동전 때 후세인을 살려둔 이유는 중동 개입의 명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깡패 있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봉쇄를 위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네. 좀 그냥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도 있어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 예. 그런 문제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외교의 요체는 신중함과 분별력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피해야 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부 지금 무너뜨린 상태로 지금 그야말로 오리무중으로 가면서 극단적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우 중대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외교 요체가 그래서 우리가 피할 때는 피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부 특히 그 외교안보팀은 아쉽게도 이 신중함과 분별력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실제 원문을 보면 그 윤 대통령이 자신의 political capital, 정치적 자산을 들여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폴리티컬 캐피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 소위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기반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집권 세력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캐피탈이 굉장히 제한되는데 굉장히 집권 초반에 이걸 지금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티컬 캐피탈이 투자한 만큼 늘어나려면 이번에 미국에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일본에서 성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금 펀더멘탈은 굉장히 약할 거예요. 대통령실과 그 핵심적인 관계자들은 매우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이 가면 결국은 굽힌 게 펼쳐지지 않을까. 우리가 광복의 의미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굽혀진 게 펴진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윤 대통령과 그 주변 핵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말은 부드럽게 하시지만 엄중하게 하시네요.